1982년 9월 29일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제품 변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미국 전체의 의약품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는 12살 소녀 메리 켈러만이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던 메리는 부모가 준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후 몇 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27세의 애덤 야누스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사망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야누스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의 형 스텔리와 형수 테레사가 두통으로 같은 타이레놀 병의 약을 복용하고 모두 사망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각각의 사망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쿡 카운티 의료검시관 사무소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희생자가 타이레놀 엑스트라 스트렝스 캡슐을 복용한 후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과 FBI는 즉시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희생자의 체내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 즉 시아누아칼륨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희생자들이 복용한 타이레놀 캡슐을 분석한 결과 캡슐 내부의 아세트아미노펜 가루가 청산가리로 교체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청산가리의 양은 캡슐 하나당 65mg에서 700mg까지 다양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치사량인 5에서 7mg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확실한 살인을 의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희생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1살의 메리 라이너는 출산 후 복용한 타이레놀로 인해 사망했고 35살의 폴라 프린스는 야간 근무 후 두통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인 35살의 메리 맥파렌드는 직장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사망했습니다. 총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시카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민들은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대량으로 반납했고 병원 응급실에는 타이레놀 복용 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시민들에게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라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은 사건 발생 즉시 전국적인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회사는 시카고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회수하고 곧이어 전국의 모든 타이레놀 캡슐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이 리콜은 당시 기준으로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했지만 회사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의 CEO 제임스 버크는 즉시 언론에 나서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FBI와 전면적으로 협력했고 범인 검거를 위해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즉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FBI와 시카고 경찰은 수백 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수사팀은 독극물이 주입된 타이레놀 병들이 시카고 서부 지역의 여러 약국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독극물을 주입하고 다시 진열대에 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용의자들이 부상했습니다. 제임스 로이스는 존슨앤드존슨에 협박 편지를 보내며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체포되었지만 실제 독극물 주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로저 아놀드는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용의자가 되었지만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테드 카진스키 일명 유나바머였습니다. 그는 당시 시카고 지역에 거주했고 화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업을 겨냥한 테러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존슨앤드존슨은 제품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포장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간단한 플라스틱 캡 대신 3중 안전 포장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자 밖의 셀로판 포장, 두 번째는 병목 부분의 플라스틱 안전띠, 세 번째는 병 입구의 알루미늄 실링이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캡슐 형태의 타이레놀 생산을 중단하고 변조가 더 어려운 카플렛 형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업계 전체의 표준이 되었고 다른 제약회사들도 유사한 안전 포장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 사건은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을 촉진했습니다. 1983년 의회는 제품 변조를 연방 중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제품 변조로 인한 죽음이나 상해를 야기한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90년에는 영양표시 및 교육법이 통과되어 모든 일반 의약품의 변조 방지 포장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률은 FDA에게 제품 안전 포장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의 사건 대응은 기업 위기 관리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회사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투명한 소통, 신속한 리콜, 적극적인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CEO 제임스 버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손실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를 선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타이레놀이 시장에서 다시 1위 브랜드로 복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의약품 구매 시 포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었고, 변조 방지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약품 보관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약국과 소매점들도 제품 진열과 관리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의약품 진열 공간의 보안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제품 관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많은 약국에서는 고가의 의약품을 잠금 장치가 있는 진열대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타이레놀 사건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수사 사상 가장 오래된 미해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FBI는 여전히 이 사건을 활성 수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올 경우 언제든 재수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미해결 상태는 미국 사회에 지속적인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제품 변조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고, 각각은 타이레놀 사건을 연상시키며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타이레놀 사건은 제약산업 전체의 안전 기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제조시설의 접근 통제, 원료 관리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프로세스 강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제품 안전 정보 제공, 부작용 신고 시스템 구축,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타이레놀 사건은 현재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제품 안전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기 관리의 중요성 등은 모든 기업과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특히 글로벌화된 현재 상황에서 제품 안전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공급망, 다양한 유통 경로, 온라인 판매의 증가 등은 새로운 안전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사건의 교훈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982년의 타이레놀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확립된 안전 기준과 위기 관리 원칙들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